차가운 공기가 대저택의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다. 최고급 자재로 꾸며졌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었다. 퍼리시된 마호가니 바닥은 사람의 그림자를 차갑게 비췄고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지만 그 아름다움마저도 액자 속 그림처럼 생명력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육중한 오크 원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 쌍의 부부가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유리잔 속 얼음이 녹는 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리게 할 만큼 깊고 무거웠다. 이하윤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맞은편의 남자를 응시했다. 그녀의 남편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율성그룹의 총수 강태준. 그는 명품 수트와 반짝이는 시계 오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더 이상 시간 낭비는 그만하지. 당신도 알겠지만 율성은 지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 세계적인 합병을 앞두고 내 이미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윤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의 얼굴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 평온함이 태준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내에게 그는 종종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무력감을 느끼곤 했다. 당신은 내 옆에 있기에 너무 평범해. 사교계에서는 당신을 유령 취급하고 언론은 내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쓸 말이 없지. 난 내 옆에서 빛나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해. 내 성공을 증명해줄 트로피 같은 존재 말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지만 하윤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들어왔고 더 이상 상처받을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해석한 태준은 결론을 내렸다.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하윤의 앞에 멈췄다. 하얀 봉투 위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그들의 3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하윤은 봉투를 열지 않고 그저 내려다보기만 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봉투가 아니라 그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이었다. 매니큐어 하나 칠하지 않은 집안일에 익숙해 보이는 평범한 손. 강태준이 그토록 경멸하던 평범함의 상징이었다.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지. 당신이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그러니 조용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게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확신했다. 저 여자에게는 반항할 힘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내를 제대로 알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고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만을 그녀에게 투영했을 뿐이다.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이 잔잔한 호수 표면을 벗어나 깊은 심연을 드러내는 듯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전부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의 침묵을 깨뜨리기에는 충분했다. 태준은 그녀의 질문에 코웃음을 쳤다. 전부냐니 당연한 것 아닌가.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나에게 더 바랄 게 있기라도 한가. 그는 경멸을 감추지 않은 채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하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을 확인했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포기 각서, 비밀 유지 서약서, 모든 것이 강태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이름 석자가 서명란에 채워졌다. 망설임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행동에 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 답답한 집과 지루한 아내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하윤이 서명을 마친 서류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에게 이 종이들은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과거의 잔재일 뿐이었다. 그럼 이만 가지. 앞으로 연락할 일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도록. 태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을 나섰다. 그가 떠나기 직전 하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동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왼손 약지에서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다.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백금 반지였다. 그녀는 그 반지를 육중한 오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쨍 하는 작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3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현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하윤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평온한 가면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강렬한 의지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강태준, 당신은 스스로 무덤을 팠어. 당신이 경멸하던 그 평범함이 실은 당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심연이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까맣게 몰랐지. 그녀는 조용히 다른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방은 저택의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여러 대의 모니터, 그리고 위성 통신 장비까지 갖춰진 완벽한 지휘 통제실이었다. 하윤은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고를 열어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단 한 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긴장감이 밴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하윤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지난 3년간의 사모님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그녀에게 어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 강태준에게 말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기준. 때가 됐어. 그녀의 짧은 말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숨을 삼켰다. 알겠습니다. 즉시 플랜 엘리시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하윤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통제실 중앙의 의자에 앉아 여러 대의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모니터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중 하나의 화면에는 율성그룹 주가 현황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하윤아니, 이제 그녀는 베일에 쌓인 투자 제국 엘리시움 캐피탈의 수장 헬레나였다. 지난 3년간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율성그룹의 모든 내부 정보를 손에 넣었고, 그의 오만함과 독단적인 경영 방식이 만들어낼 균열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이혼은 그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마지막 방아쇠였다. 강태준은 자신이 세계적인 합병을 통해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것이라 믿고 있겠지.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날아오르려는 그 하늘에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바로 자신이 방금 버린 평범한 아내라는 것을. 하유는 모니터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숫자들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규칙은 오직 그녀만이 정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세상이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될 차례였다. 강태준이 떠난 저택에 홀로 남은 이하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먼저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태준이 자신의 아내에게 어울린다며 사준 명품 옷과 가방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 값비싼 물건들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벽장 가장 깊숙한 곳 위장된 패널 뒤에 숨겨진 공간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단 몇 벌의 옷과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는 익숙하게 몸에 딱 맞는 검은색 비즈니스 수트로 갈아입었다. 단조로운 주부의 옷을 벗어던지자 그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부드러운 곡선은 날카로운 직선으로 변했고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이 얼굴 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왔다. 이제 그 가면을 벗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였지만 강인한 인상을 주는 화장을 했다. 거울 속에는 낯설지만 완벽하게 익숙한 헬레나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저택을 떠나기 전 자신이 사용하던 모든 물건을 말끔히 치웠다. 그녀가 이곳에 살았다는 흔적은 오직 강태준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될 터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 외롭게 놓인 결혼 반지를 마지막으로 쳐다본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저택의 현관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닫혔다. 한때 그녀의 감옥이었던 그곳은 이제 강태준의 오만함이 깃든 기념비가 될 것이다. 저택 밖에는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평범해 보였지만 완벽한 방탄 기능과 통신 장비를 갖춘 특수 제작 차량이었다. 차가 서울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의 새로운 목적지는 화려한 강남의 마천루가 아니었다. 대신 낡은 공장 지대 한가운데에 위치한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류 창고였다. 그러나 그곳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엘리시움 캐피탈의 비밀스러운 심장부였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기준이라 불렸던 비서실장 박기준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그녀를 맞이했다. 회장님 귀환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충성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강태준은 율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이혼이 생각보다 훨씬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에 대한 만족감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이 도시의 왕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거추장스러운 아내도 사라졌으니 미래 이노베이션 합병에만 전념하면 그의 제국은 더욱 공고해질 터였다. 그는 자신의 성공 가도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으리라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율성그룹 이사회는 축제 분위기였다. 강태준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미래 이노베이션 합병 계획의 최종 단계를 발표했다. 미래 이노베이션의 기술력과 율성의 자본이 만나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전례 없는 공룡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의 연설에 임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전략기획팀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미래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이상 폭등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주식 그래프가 떠 있었다. 누군가 엄청난 자본을 동원해 시장에 풀린 미래 이노베이션의 주식을 무섭게 사들이고 있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누구 지시지 경쟁사인가?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인가?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였다. 그의 오만한 예상과 달리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익명의 매수자는 율성그룹의 자금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그 결과 율성의 합병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강태준은 분노했다. 감히 누가 자신의 계획에 회방을 놓는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기로 결정했다. 상관없다. 상대가 얼마를 부르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주식을 확보해. 이 합병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다시 엘리시움 캐피탈의 지휘 통제실. 중앙 스크린에는 강태준이 벌이고 있는 처절한 싸움이 데이터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다. 이하윤 즉 헬레나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역시 예상대로군. 그는 언제나 자존심이 이성을 앞서지.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발기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율성의 자금력이 예상보다 거셉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출혈이 클 수 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기준. 이건 돈 싸움이 아니야. 심리전이지. 그녀는 스크린의 특정 데이터를 가리켰다. 강태준은 지금 패닉에 빠져 있어.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극도로 혐오하거든. 그는 자신이 이길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을 거야.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강태준이라는 인간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했다. 그의 약점, 그의 욕망, 그의 오만함까지도. 그녀는 단순히 주식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강태준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와인을 마시며 무심코 흘렸던 기업의 약점법의 허점들을 기억해냈다. 그는 그녀가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자랑처럼 떠벌렸었다. 하윤은 그 기억들을 바탕으로 복잡한 파생 상품을 설계하고 해외의 유령 계좌들을 통해 교란 작전을 펼쳤다. 시장에는 율성그룹의 숨겨진 부실에 대한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고 미래 이노베이션 이사회 내부에서는 합병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며칠 사이 시장에서는 이 정체불명의 투자 세력을 엘리시움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섬광과도 같았다. 강태준의 분노는 점차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엘리시움의 정체를 파헤치려 했지만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경쟁 그룹 회장들을 의심하고 해외의 적대적 자본을 의심했지만 단 한순간도 그 배후에 자신이 버린 아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하윤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력한 여자일 뿐이었다. 밤늦은 시간 강태준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엘리시움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단어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적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지하에서 시작된 줄 알았던 작은 폭풍은 어느새
그의 제국을 집어삼킬 거대한 태풍이 되어 그의 발밑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율성그룹은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과 같았다. 강태준이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은 엘리시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심연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다. 미래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이제는 합병의 의미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오히려 율성의 재무 구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사회는 연일 비상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강태준의 절대적인 권위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집무실은 패배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을 책상은 서류들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며칠 밤을 샌 듯한 피로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가 그의 절망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고 믿어왔던 그의 신념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인정해야만 했다. 이 싸움은 자금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비서실장 그의 외침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이 황급히 들어왔다. 지금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엘리시움 캐피탈 대표와 자리를 마련해. 협상이든 협박이든 직접 만나서 끝장을 봐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오만함은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면 정체불명의 상대방이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이라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율성그룹의 공식적인 만남 요청은 즉시 엘리시움 캐피탈에 전달되었다. 이하윤은 자신의 지휘 통제실에서 발기준의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가 친 거대한 거미줄에 강태준이라는 거만한 사냥감이 마침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발기준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하윤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무대 위에 올라온 배우는 감독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지. 이건 함정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연극의 클라이맥스야. 그녀는 만남의 조건을 직접 정했다. 시간은 이틀 뒤 오후 3시, 장소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금융타워의 펜트하우스 라운지. 양측 배석 인원은 변호사를 포함해 2명으로 제한하며 언론에는 철저히 비공개로 할 것. 모든 조건은 엘리시움 측에 유리하게 그리고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약속된 날 강태준은 자신의 법무팀장과 함께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속에는 자신이 일군 율성그룹의 거대한 사옥도 보였다. 그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초조하게 테이블을 두드리는 손가락은 그의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상대는 분명 탐욕스러운 늙은 투자가이거나 냉혈한 외국계 펀드 매니저일 것이다. 정확히 오후 3시 라운지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문 쪽을 응시했다. 먼저 들어온 것은 날카로운 인상의 남녀 2사람이었다. 그들은 엘리시움 캐피탈의 변호사와 전략팀장인 듯했다. 그들은 양쪽으로 비켜서며 마치 왕을 맞이하는 근위병처럼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시움의 수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시간은 멈췄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상했던 그 어떤 인물도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파워 수트, 흐트러짐 없는 자세 주변에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카리스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얼굴. 자신이 불과 몇 주 전 평범하다는 이유로 내쳤던 아내 이하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에 눈 그 자체였다. 강태준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혼란 불신, 그리고 경악. 그는 혹시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을 비볐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윤은 그의 충격받은 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그의 심장을 내리찍는 듯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맞은편 상석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그녀와 함께 온 팀원들이 자리에 앉아 하윤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강태준을 향해 있었다. 강태준 회장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그러나 상대를 압도하는 미소가 걸렸다. 내가 엘리시움 캐피탈의 대표 당신들이 찾던 헬레나입니다. 헬레나, 시장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이름이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강태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한 세상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혼의 타이밍 율성을 향한 정교한 공격, 자신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있던 보이지 않는 손.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법무팀장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모님, 한때 그들이 그렇게 불렀던 존재가 지금 그룹의 명운을 쥐고 있는 괴물 같은 투자사의 대표가 되어 눈앞에 앉아 있었다. 하윤은 그들의 혼란을 즐기기라도 하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율성그룹의 내부 기밀 자료들이 떠 있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당신이 제안한 협상이라는 것에 대해 그녀의 말은 강태준의 무너진 현실의 나라와 밝히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강태준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네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주 작은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자신이 버린 여자의 손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강태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불타버린 폐허와 같았다. 이하윤, 헬레나, 두 개의 이름이 그의 뇌리에서 미친 듯이 충돌하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충격이 지나간 자리에 끓어오르는 용암과도 같은 분노가 차올랐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자신이 알던 그 아내가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고 싶었다. 그의 오만함은 눈앞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여전히 누군가의 꼭두각시에 불과해 보였다. 웃기지 마. 강태준은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깟 계집애가 이런 일을 꾸몄을 리가 없어. 말해, 누가 뒤에 있는 거지? 서진그룹의 민 회장인가? 아니면 호시탐탐 나를 노리던 해외 자본놈들인가? 돈을 얼마나 받았기에 이런 미친 짓을 벌이는 거야. 그는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대신 외부의 적을 만들어
자신의 패배를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하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경멸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준 당신은 여전히 변한 게 없군요. 언제나 자신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재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지.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가볍게 터치했다. 화면에는 율성그룹의 비자금 흐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졌다. 당신이 말한 민 회장은 3년 전 당신이 그의 뒤통수를 치고 빼앗은 MA 건 때문에 당신을 증오하고 있지. 그는 당신을 도울 이유가 없어. 그녀는 다시 화면을 넘겼다. 해외 자본의 리스트와 그들의 투자 성향 분석 자료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당신 같은 독단적인 경영자를 가장 위험한 투자처로 분류하고 있지. 그들이 나 같은 무명의 플레이어에게 당신의 제국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자금을 대주었을까?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강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위협과 분노는 그녀의 치밀한 분석과 차가운 이성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강태준은 모욕감에 얼굴이 벌개진 채 자리에서 뛰쳐나갔다. 두고 봐. 이하윤 내 뒤에 숨은 쥐새끼까지 모조리 찾아내서 너희들을 이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 문이 쾅 닫히고 그의 저주 섞인 외침이 복도 너머로 사라졌다. 하윤은 그가 사라진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옆에 앉은 발기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전쟁을 선포했으니 이제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해줘야겠지. 준비한 대로 진행해. 율성 그룹으로 돌아온 강태준은 그야말로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엘리시움 캐피탈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는 이사회에 하윤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자신의 전 부인에게 그룹 전체가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엘리시움을 율성의 근간을 흔들려는 악의적인 해외 투기 자본으로 규정하고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그들을 분쇄하라고 명령했다. 강태준의 반격은 거칠고 저열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정계 인맥을 총동원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엘리시움 캐피탈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청하는 압력을 넣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런 식의 표적 감사는 엄청난 부담이 될 터였다. 동시에 그는 주거래 은행들을 압박하여 엘리시움의 자금줄을 차단하려 시도했다. 막대한 대출과 예금을 무기로 한 율성의 압박에 은행들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해커팀을 고용해 엘리시움의 전산망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의 거래 내역이나 내부 정보를 빼낼 수만 있다면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언론 역시 그의 손에 든 무기였다. 그가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엘리시움을 국부 유출의 주범, 기업 사냥꾼으로 매도하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여론을 악화시켜 그들을 고립시키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하지만 엘리시움 캐피탈의 방어벽은 강태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견고했다. 하윤은 이 모든 공격을 이미 몇 수 앞서 내다보고 있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시작되자 하윤은 익명의 제보 형식을 통해 강태준이 그들에게 제공해온 불법 정치자금 내역을 언론에 흘렸다. 자신들에게 향하던 칼날은 순식간에 강태준의 정계 인맥을 향했고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율성과의 관계를 끊어냈다. 은행들의 자금줄 차단 시도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엘리시움의 자본 구조는 여러 국가에 걸쳐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었고 국내 은행에 대한 의존도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하윤은 이 기회에
율성그룹의 취약한 재무 구조를 분석한 보고서를 해외 신용평가사들에 보내 율성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역공을 펼쳤다. 해킹 시도는 가장 어리석은 자충수가 되었다. 엘리시움의 철벽 같은 보안 시스템은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공격의 배후에 율성그룹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 IP 주소 자금 이체, 내역까지 확보했다. 언론 플레이는 가장 극적인 반전을 낳았다. 엘리시움은 율성의 비윤리적인 경영 실태, 독과점 횡포, 하청업체 쥐어짜기 등의 자료를 시민단체와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 제공했다. 악덕 기업을 심판하는 정의로운 자본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여론은 순식간에 엘리시움의 편으로 돌아섰다. 강태준이 쏘아 올린 화살들은 단 하나도 목표에 닿지 못하고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에 더 깊이 박혔다. 강태준은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마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 훤히 익히고 있었다. 그가 신뢰했던 인맥들은 등을 돌렸고 그가 휘두르던 권력의 칼은 무뎌졌다. 그는 점차 자신의 집무실에 고립되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편집증적인 불안감으로 변질되어 그의 이성을 완전히 잠식해버렸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 대신 감정적인 분노에 휩싸여 더욱 무리한 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태준은 홀로 술을 마시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때 긴급 속보를 알리는 팝업창이 떴다. 단독 엘리시움 캐피탈 율성 그룹으로부터의 불법 해킹 시도 증거 확보, 법적 대응 예고. 기사에는 율성 그룹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버를 통해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담겨 있었다. 덫에 걸린 것은 사냥감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다. 목에 차가운 밧줄이 감겨오는 것을 느끼는 궁지에 몰린 사냥감일 뿐이었다. 불법 해킹 시도의 배후로 율성 그룹이 지목되자 강태준은 사면 초가에 몰렸다. 여론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고 이사회 멤버들은 노골적으로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었다. 기업 간의 전쟁에서 연이어 참패한 그는 마침내 가장 비열하고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헬레나를 이길 수 없다면 이하윤을 무너뜨리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의 오만한 머릿속은 단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저 여자에게도 분명 약점은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하면 그녀의 과거에서 추악한 비밀 하나쯤은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정보업체 흥신소에 거액을 주고 이하윤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그녀가 자신과 결혼하기 이전의 모든 사막창 시절 친구 관계, 가족사까지 샅샅이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진흙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고아 출신의 장학금으로 간신히 대학을 나온 계집애야 분명 더러운 구석이 있을 거다. 돈 때문에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는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와 그의 지시는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이하윤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고 그녀를 부도덕한 인간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자신의 패배를 정신적으로나마 위안받고 싶어 했다. 며칠 후 정보업체의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강태준은 기대감에 부풀어 봉투를 뜯었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기대를 무참히 박살냈다. 이하윤의 과거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너무나도 깨끗했다. 그녀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수석을 놓치지 않은 천재적인 학생이었고 대인관계는 좁았지만 그 누구와도 원한을 산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단조롭고 지독할 정도로 평범했다. 스캔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 다야, 이게 전부란 말인가. 강태준은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녀의 평범함이 이제는 그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는 완벽한 갑옷이 되어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를 애꿎은 정보업체에 퍼부었다. 돈 받아 처먹고 이따위 보고서를 내놔 다시 조사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은 세상에 없어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바로 그 시각 엘리시움 캐피탈의 심장부에서 하윤은 강태준의 움직임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망은 강태준의 흥신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했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기업 간의 싸움을 개인적인 인신공격으로 끌고 들어온 순간 그는 마지막 동정심마저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 기준, 때가 된 것 같군. 발기준은 그녀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회장님, 정말 레비아탄 파일을 개방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면 율성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새순이 돋아나는 법이지. 강태준과 그의 부패한 제국은 대한민국 경제의 암적인 존재일 뿐이야. 이제 대청소를 시작할 시간이야. 레비아탄 파일. 그것은 하윤이 지난 3년간 강태준의 아내로 살면서 그의 곁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율성그룹의 모든 비리와 부패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녀는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 뒤에서 강태준이 무심코 흘리는 대화집으로 가져온 서류 심야의 통화 내용까지 모두 기록하고 분석했다. 강태준은 그녀가 경제는커녕 세상 물정조차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그녀 앞에서 모든 비밀을 서슴없이 노출했다. 그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에 칼을 들이댄 셈이었다. 하윤의 명령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실행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잘 짜인 군사작전과도 같았다. 먼저 율성그룹의 탈세와 분식회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국세청과 검찰에 익명의 제보로 접수되었다. 동시에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자금 세탁 내역은 국제신용평가사와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요약본이 국내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탐사보도 전문 매체의 이메일함으로 전송되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탐사보도 매체의 헤드라인은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다. 충격 단독, 율성그룹 수조원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내부 고발 자료 입수. 기사에는 강태준이 직접 불법적인 거래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하청업체를 압박해 조성한 비자금 장부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그녀가 주부로서 관리하던 생활비 장부의 일부가 사실은 암호화된 비자금 거래 내역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율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국세청 역시 전례 없는 규모의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율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여 거래가 정지되었다. 어제까지 강태준의 편에 서 있던 정치인들과 동료 기업가들은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그와의 관계를 부인하기 시작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관계와 명성은 단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복도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의 고함 소리와 직원들의 비명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그때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와 그의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다. 검찰의 출두 요구서였다. 피의자 강태준. 그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자신이 무시했던 평범한 여자의 손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율성그룹 본사 압수수색과 강태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스캔들의 서막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거물급 변호인단을 꾸려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이미 그의 권위와 명성은 땅에 떨어진 뒤였다. 그룹은 총수가 부재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주주들과 직원들은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엘리시움 캐피탈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그들은 주가 폭락 사태 속에서 공황에 빠진 주주들의 주식을 대거 매입하여 단숨에 율성그룹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그리고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단 하나, 현 경영진 전원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사실상 강태준과 그의 사람들을 율성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마지막 전투의 서막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행사장은 전운마저 감돌았다. 수많은 주주들과 국내외 언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의 시선은 단 두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초췌한 모습으로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나타난 강태준, 그리고 잠시 후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입장하는 이하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하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곧 권력이었다. 임시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총회는 시작되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비장한 표정으로 주주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엘리시움 캐피탈을 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하이에나 같은 해외 투기 자본으로 규정하고 이번 사태가 율성을 무너뜨려 국부를 유출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윤과의 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들은 저의 사적인 관계까지 파고들어 저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정당한 개입이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한 비열한 인신공격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인 것처럼 연기했다. 그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일부 보수적인 주주들이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다. 어쩌면 그는 이대로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열변이 끝나고 마침내 하윤이 연단에 올랐다. 거대한 스크린에 엘리시움 캐피탈의 로고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강태준처럼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모든 단어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엘리시움 캐피탈은 투기 자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실한 기업을 정상화시켜 그 가치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책임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녀는 먼저 율성그룹의 재무 상태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제시했다. 방만한 경영, 불투명한 자금 흐름,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 구조. 그녀는 스크린의 데이터를 띄워가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어서 율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는 철저하게 논리적이었고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동요하던 주주들의 눈빛이 다시 이성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했다. 강태준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사적인 원한에 의한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사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하지만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주주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나타난 것은 여러 개의 해외은행 계좌 거래 내역과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강태준 회장은 수년간 개인적인 유흥과 무리한 파생 상품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그는 율성그룹의 자회사에서 수백억 원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했습니다. 이것은 경영 판단의 실수가 아닙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재산을 훔친 명백한 절도 행위입니다. 그녀가 손을 움직이자 스크린에는 강태준의 개인 계좌로 회사에 돈이 흘러들어간 것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클로즈업 되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강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마지막 비밀, 그의 가장 추악한 탐욕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가 사적인 원한 운운하며 감정에 호소했던 모든 말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비열한 거짓말이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는 주주들을 기만한 것을 넘어 그들의 주머니에 직접 손을 댄 도둑놈으로 전락했다. 강태준은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볼 뿐이었다. 더 이상 그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를 바라보는 주주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임시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경영진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다. 결과는 볼 필요도 없었다. 압도적인 찬성. 강태준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결과가 공표되는 순간 주주총회장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왔다. 하윤이 공개한 횡령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었다. 강태준은 의결권 상실에 이어 이제는 신체의 자유마저 잃게 될 처지였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게 되었다. 그는 힘없이 끌려나가며 연단 위에 서 있는 하윤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승자의 희열도 복수의 만족감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공허한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태준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그녀에게 복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그저 그녀가 정한 길 위에서 스스로 파멸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제국의 몰락은 완벽한 체크메이트로 완성되었다. 강태준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제국만큼이나 거대하고 소란스러웠지만 그 끝은 허무할 정도로 조용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체포된 그는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셀 수 없이 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도 그가 3년간 저지른 범죄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결국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했다. 그가 가졌던 모든 부와 명예는 압류되거나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율성그룹은 주인을 잃고 거친 파도 위에 놓인 난파선과 같았다. 그러나 그 배에는 새로운 선장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최대 주주가 된 엘리시움 캐피탈은 즉시 전문 경영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이사진을 파견했다. 그들의 수장은 놀랍게도 늘 하윤의 곁을 지키던 발기준이었다. 그는 헬레나의 가장 충실한 부관이자 그녀의 경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었다. 율성은 헬레나의 대리인 손에 맡겨져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거대한 스캔들을 금세 잊고 새로운 이야기에 열광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그가 떠난 자리에서 율성그룹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었다. 강태준이 심어놓은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정리되었다.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거대한 몸집에서 군살과 종양을 제거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이하윤 즉 헬레나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스포트라이트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베일 뒤에 가려진 채 엘리시움 캐피탈의 심장부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다. 그녀는 율성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정화였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건강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저 멀리 보이는 율성그룹의 건물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살았지만 그녀는 그곳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저 잘 만들어진 인형 값비싼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곳에서의 3년을 떠올렸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 복수심이 아니라 시스템의 모순과 인간의 탐욕을 가장 가까이에서 학습할 수 있었던 귀중한 기회였다. 회장님, 발기준의 목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그는 율성의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하윤에게 정기 보고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구조조정 1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보다 적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강한 자신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하윤이 제시한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수고했어, 기준.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윤은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단기적인 성과에 취하지 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썩은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야. 썩어버린 땅 자체를 완전히 정화해서 그 위에 누가 와서 집을 짓더라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그녀의 눈빛은 미래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율성을 넘어 대한민국 재계의 잘못된 관행 자체를 바꾸고 싶어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다. 그녀의 싸움은 강태준이 몰락한 순간 이미 끝났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과제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막대한 자본과 영향력을 이용해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친환경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업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돈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파괴의 여신 헬레나는 이제 창조의 여신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모든 업무를 마치고 새로운 거처로 돌아왔다. 강태준과 함께 살던 차가운 대저택이 아닌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용하고 아늑한 펜트하우스였다. 그곳은 온전히 그녀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 역시 이제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때 그녀의 태블릿에 알림이 하나 떴다. 율성그룹의 주가가 구조조정 발표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뉴스였다. 시장이 그들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뉴스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화면을 껐다. 더 이상 그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그 사이로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승리자의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선한 인간의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평범한 아내 이하윤도 복수의 여신 헬레나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저 이하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폐허 위에 뜬 새로운 새벽의 여명처럼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